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3분의 1이 변이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가 우세해지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관련 코로나19 상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 발표를 보니까 최근에 확진자 3분의 1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 걸리는 주된 종류가 되는 것인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원인 중에 주요 원인을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많이 의심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물론 이제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두세 배씩 일주일 간격으로 많이 증가하고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한 2배 정도 많았는데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델타 변이가 알파보다 더 많았다고 발표를 한 걸 봐서는 네. 알파 변이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그만큼 델타 변이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예. 아마 알파를 추월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최근에 1,200, 1,300명의 확진자를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일단 델타 변이 확산이 확실히 우리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조치로는 충분히 확산세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보다도 우리가 뭔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다든지 아니면 계절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다 좀 밀폐된 환경에서 특히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서 좀 노출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점들을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빠르다라는 점이 있는데 네. 근데 조용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빨리 확진자들을 찾지 못한다. 이거 예. 역학조사를 하려면 확진자를 찾아서 그분들의 접촉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지표 환자 인지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은 역학조사가 많이 늦어지는데 어떤 바이러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위중증 확률은 약간 2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감염되는 계층들이 고령층이 아니고 젊은 층이다 보니까 증상이 좀 가볍게 나타나면서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예.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검사나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검사를 해야지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내서 역학조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지표 환자를 찾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늦어지는 조용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양상은 아마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증가 양상의 조짐을 보이지만은 수도권처럼 이미 또 빠르게 조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사람들 접촉이 많은 비수도권의 큰 도시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검사와 방역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하고 좀 빠르게 전파되다 보니까 벌써 닷새째 1,200명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제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어떤 점들이 좀 변화가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변화가 없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계속 했던 거죠. 식당이나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영업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네. 예전에 해봤던 건데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라고 하는 더 까다롭고 철저한 대책,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사실 오후 6시 이후에 3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이게 초유의 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2명만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를테면은 택시라든지 또 등산이라든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녁에는 2명,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룰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그럼 저녁에 3명 못 타요? 그렇습니다. 예. 기사분 포함해서 손님 제외가 한 되는 사람만- 것이죠. 기사분은 빼고.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2명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때 뭐 종업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모임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친족만 최대 49명, 그러니까 예. 50명 미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한 룰들이 적용이 되는데 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무관중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생활 스포츠 같은 경우도 뭐 풋살이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쪽에서도 입장 인원 이런 쪽에 다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부분은 GX류 운동이라고 해서 네. 뭐 줌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음악에 대한 규제가 생깁니다. 120 BPM 이상은 안 된다. 예. 그것은 이제 BPM이 빨라지면은 동작도 더
격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비말이 튄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세세한 제한까지도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도 있는 게 러닝머신 6km 이상으로 속도 내지 말라. 그다음에 이 리듬 되게 빠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뭐 유효한 지침인가요?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실내 체육 시설에서는 비말 전파 마스크를 쓰셔도 이제 아무래도 거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예. 충분한 차단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구나 밀폐된 환경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예. 아예 실내 체육 시설을 운영을 못하게 했고 특히 밀폐도가 높은 지역이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줌바나 스피닝 또 아니면 탁구 대회 같은 경우에도 격렬한 호흡을 이제 지하에서 하신다든지 네. 그러면서 아예 실내 체육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 개편안에서는 최대한 이러한 시설의 운영을 유지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비말 전파를 낮출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예. 좀 가벼운 운동을 하고 운동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 나온 방법이 되겠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제 알려지기로는 130 bpm 정도의 음악이면 우리가 네.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할 때 예.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BPM도 운동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공고된 것 같은데 예. 들으신 것처럼 조금 좀 어색할 수가 있지만 네네. 그만큼 좀 최대한 시설의 운영 중단을 좀 최소화하려는 고육규칙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음악 그 BPM이라는 게 노래마다 쉽게 알 수 있나 보죠? 저는 이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예, 그거는 사실 노래를 들어보면서 박자를 셀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시계 보면서 한 10초에 몇 번이다 네네. 하면 대충 셀 수는 있죠. 음악 비전문가인 저도 셀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세서 해야 되나? 일단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요 정도면 120 bpm 이하겠다. 이거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원래는 좀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서는 낮아가지고 좀 확진자도 줄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검사 건수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확진자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양성률도 이제 3%대에서 6.42%로 크게 상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제일 걱정되는 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중이 30%를 넘은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치로 집계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 부분이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확진자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방역 지표의 어떤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적해 주신 어떤 감염 경로 불명 비율 그리고 양성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감염 경로를 우리가 좀 많이 확보한 상태여야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가 있는데 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게 감염되셨다는 거는 감염을 전파시킨 누군가가 있는데 못 찾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전파가 일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숨어 있는 감염자나 감염 검사 건수가 충분해야지 양성률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양성률도 높은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좀 못 찾아낸 경증의 환자들이 아직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방역 막내 관리 비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자로 분류해서 격리하신 상태에서 양성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전파 위험이 없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추가적인 전파가 좀 적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분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방역 막내 밖에서 계속적인 전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또 확진자 수 자체보다 그 안에 있는 방역 지표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호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앞으로 확산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진자가 지금처럼 굉장히 조용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못 찾아냈던 집단을 좀 나중에 찾아냈을 때 갑자기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막 급증하는 그런 곡선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우리가 지표 환자를 확인했을 때 이미 좀 많은 분들의 감염 전파가 나중에 나오는 사례들도 앞으로 좀 계속 나올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대학교는 방학을 했고 교육부는 2학기부터 전학생 등교 수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힌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들 원격 수업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인가요? 아니면 원격 수업 안 하는 그 부분도 있다던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기, 인천은 12일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가고요. 서울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4일 약간 늦은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2단계 지역이 있긴 해요. 수도권의 강화, 옹진 이쪽만 이제 전면 등교를 그대로 하는 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외가 좀 있는 게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은 돌봄 기능 이런 것들이 저하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에서 방과 후에 하는 돌봄 과정은 일단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제 관건은 사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네.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들 결정하기 쉬웠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육당국의 입장은 2학기 때는 원격 수업이 아닌 등교 수업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 예전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앞으로 한 40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두고 보아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겠는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2학기 전면 등교 수업 이 방침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바뀌는 시점이 임박해서 바뀌게 되면 또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육당국도 현재 시점에서 이 사태가 제대로 걷잡을 수 없이 된다면 등교도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조금 더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네. 또 감염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또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앞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도 확진자가 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확진 사태가 잇따르는지 좀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확진이 많이 됐는데 예. 이 직원분들이 지하 1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식품관에서. 네. 근데 식품관의 사정을 보면은 직원들 탈의실이 있고 근데 탈의실에 사물함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닥다닥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라고 해서 사물함을 새삼 띄엄띄엄 놓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화장실이라든지 식품관 안에 냉장 창고 이런 공간들이 감염을 전파시키는 그런 공간이 됐는데 이런 네. 공간을 새삼 바꾸기 어렵고 그리고 노조라든지 이쪽에서 좀 대책이 부실했다 또 환기 이런 것들이 잘 되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사측에서는 10분의 1회 정도는 공조시설을 통한 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라고 하는 그 환경 때문에 좀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 예.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뭐 백화점에서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너무 붐비지 않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시설을 뜯어 고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너무 붐빈다 싶은 시간은 되도록 피해서 가시거나 네. 또 백화점 아니라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그쪽 뭐 집 가까운 데서 구입을 하시거나 이런 쪽으로 좀 소비 행태를 바꾸실 필요가 있겠고 예. 그리고 백화점 측에서도 뭐 층별이라든지 전체 건물에 들어가는 인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왕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김부겸 총리도 비수도권 확진자 25%까지 나왔다. 조심을 해야 되겠다. 걱정스러운 말을 했거든요. 보니까 비수도권 중에서도 비수도권은 지금 단계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 낮춰진 상태잖아요. 수도권과 가까워서 그런지 충청권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수도권에서 그러면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주말이나 그럴 때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놀러 가서 이런 이른바 풍선 효과가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던데 어떻게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얼마든지 하루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네. 수도권 확진자가 비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 방문하셨다 가면서 감염되신다든지 예. 또 일단 감염되시면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 또 지역 감염, N차 감염이 또 일어나고 특히 이제 N차 감염도 좀 비말 전파가 잘 일어나기 쉬운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종교 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또 우리가 겪었던 집단 감염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동량이 많아지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휴가철에 피서 휴양지를 방문하시는 수도권 인구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번 여름은 조금 좀 자제하시거나 좀 사람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든지 가신다고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최대한 마스크 착용과 또 사람 접촉을 좀 최대한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파되실 수도 있지만 또 오신 분들끼리 안에서 또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좀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 또 비수도권에 계신 분도 이제 수도권에 방문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지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혹시라도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좀 늦추는 것도 방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앞서 짚어봤지만 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최소 모일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고깃집에서 예약 취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다시 깊어지지 않을까.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다시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손실보상법이라는 법 자체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법안이 공포가 되고 나서 시행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법에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6월부터 9월까지라고 하는 그 전 시간에 해당하는 그때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6월 이후부터의 어떤 그 손실분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거냐 이것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법에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상 규모라든지 이 조치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규모는 이제 영업 금지는 얼마, 영업 제한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예. 또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또 네. 언제 지급할 거냐 이거는 아직 다 미지수거든요. 이거는 이제 민관 합동으로 설치가 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상인분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라든지 산정 방식에 따라서 상인분들이 그래도 좀 만회가 되었다라고 느낄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지 이것은 아직도 좀 미지수고 아마 많은 분들의 시선이 이 위원회로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위원회가 모든 이해관계를 다 떠안고 결정을 내리는 건 굉장히 벅찬 일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합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제 좀 정치권이 솔직히 여야 간에 남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로서 많이 보입니다. 예. 이런 태도들을 빨리 이겨내고 전 국민들과 함께 이 사태를 넘어선다. 초당적인 그리고 상호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초당적인 게 말씀처럼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백신 접종 속도도 관건이잖아요. 빠르게 접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다시 휴지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언제 속도가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55세에서 59세 사이 백신 예약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백신 접종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7월 26일부터 이제 55세 이상 접종이 모더나 접종이 시작되는데 예약은 이제 7월 12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알려진 것처럼 이제 군 입대 예정자이신 분들은 네. 내일부터 화이자 접종을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접종 기간에 예약을 하셔서 2차 접종까지 다 마치고 입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제 돌봄을 하시는 보육이라든지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돌봄 교사 이런 분들도 예방 접종을 통해서 또 이분들을 통해서 돌봄 아이들이 감염되는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해당되신 분들은 접종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이 또 이제 여러 기관에서 접종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백신이 바뀌는 것을 바뀌어서 접종되는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한 방침들이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만약 한 기관에서 하나만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 기관에서 접종할 때는 본인이 어떤 접종을 맞으시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아마 이제 등록하실 때도 이제 색깔별로 접종별로 이제 인식표, 목걸이라든지 팔찌 같은 거 스티커를 이제 채워주실 테니까 이제 접종이 바뀌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접종 기관이 또 혼란하면 안 되니까 충분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접종 전후로 자기 증상을 또 좀 잘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 백신 접종을 1차만 맞고서는 충분한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접종을 맞고 2주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실 때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예. 혹시라도 중간에 좀 사전에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예. 네.
델타 변이 차단에 있어서 백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신규 확진자 99.7%,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백신 미접종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좀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신규 확진자 중에서 52%가 델타 변이 관련한 감염자거든요. 그런데도 미접종자 따져봤을 때 99.7%가 그러니까 이제 감염자 중에서 신규 확진자 중에서 99.7%가 미접종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 델타 변이 시대라고 부를 수 있더라도 예. 그때도 백신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이것을 1, 2차로 백신을 접종을 했을 경우에 변이더라도 95%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델타이기 때문에 새로 또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급한 대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백신을 맞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이며 예. 특히 단순 감염 이걸 떠나서 입원율이라든지 사망률 이것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분명히 큰 거거든요. 네. 이 변이의 경우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별로 백신 접종률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버몬트주라든지 이쪽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2차 접종을 끝냈는데 공화당 지지 성향의 시민들이 많은 주, 예를 들면 미시시피 이런 데서는 3분의 1 정도만 접종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답정너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예. 것이고 근데 한국은 이런 것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이념적으로 백신에 대한 태도가 갈라지는 이런 것은 근데 사실은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건강한 사회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접종하는 백신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예. 예방 효과는 확실하고요. 이제 감염 예방 효과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냐, 2차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은 맞으시면 중증으로 될 가능성 매우 줄어들고 하지만 아직 미접종자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종 완료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감염을 전파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백신을 완료하신 분들끼리는 어느 정도 안전하지만은 미접종자들이 위험하실 수가 있어서 같이 마스크를 좀 써주시고 해주시는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